세종대왕 명언. 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훈민정음과 세종의 언어 해방 정신. 세종대왕은 조선의 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백성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은 유학자 군주가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 개혁가였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세종의 말은 당시 백성이 처한 언어적 억압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려 했던 애민의 정치 철학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조선 초기의 공용 문자는 한문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전적 문자 체계로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과 관료 집단이 교육을 통해 익힌 문자였다. 그러나 백성들, 즉 농민이나 장인, 상인 등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한문을 익힐 기회도 없었고 구조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문자 체계였기에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데 큰 장벽이 되었다. 문자란 본래 소통을 위한 수단이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오히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왕이자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통치를 일방적인 명령이나 억압의 구조로만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민심을 읽고 백성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도와 도구로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도자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단순한 언어 혁신이 아니라 정보 접근의 민주화, 그리고 표현의 평등권을 보장한 위대한 정치적 행위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민중의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세종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문이라는 기성권위에 도전하면서도 백성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것이다. 이는 단지 문자 개발을 넘어서 정치 권력자가 지식의 독점을 거부하고 지식의 평등화를 선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이후 조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백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편지를 쓰고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에 접근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장벽이 낮아졌다. 물론 한글이 즉각적으로 모든 계층에 퍼진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한민족 전체의 언어적 자주성과 문화적 독립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훈민정음이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르며 저항의 도구가 되었고 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의 말은 오늘날에도 놀라운 시사점을 던진다. 현대 사회 역시 새로운 형태의 문맹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디지털 문맹 혹은 정보 격차로 대표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지만 그 사용 능력에 따라 정보 접근 수준이 현격히 갈리고 있다. 어떤 이는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능숙하게 적응하지만 어떤 이는 기계와 정보 앞에서 침묵하고 소외된 존재가 된다. 세종이 바라보았던 억울해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현실은 오늘날 플랫폼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주변화되는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세종의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한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정의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포용적 정책과 교육, 사회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조적 배려의 상징이었다. 세종이 주목한 것은 불쌍한 백성이 아니라 제 뜻을 펼 수 없는 구조 자체였던 것이다. 정치 지도자, 교육자, 기술 개발자 모두가 세종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이 말은 모든 권력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당신의 국민은, 학생은, 고객은, 시민은 제 뜻을 펼칠 수 있는가? 학문을 익히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세종대왕의 실용학문 철학과 통치 이념.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은 단순한 이상주의나 유학적 형식주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지식과 학문을 왕권 유지나 관료 통제의 수단으로 삼기보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실질적 수단으로 이해한 군주였다. 학문을 익히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라는 그의 인식은 단순히 지적권이나 엘리트 중심의 학문이 아니라 현실과 밀착한 실천적 학문, 즉 실사구시의 정치 철학을 반영하는 말이었다. 조선 초기 유교는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이었다. 태종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면 세종은 그 위에 지식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데 집중했다. 그는 조선의 국가 체제를 유교적 이상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동시에 유학의 한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리학 경전은 왕도 정치의 이상을 제시했지만 그 자체로 농사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하늘의 움직임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는 학문을 이론과 실용, 문과 이경과 권의 균형 위에 올려놓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종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산물이 바로 집현전이다. 집현전은 단순히 경전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정책을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두뇌 집단이었다. 세종은 경연을 수시로 열어 신하들과 학문과 정치를 토론했고 의는 단지 형식적인 강독자리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회의장이었다. 그는 지식인의 생각을 경청했으며 백성을 위한 제도 개혁이 구체적인 지식에서 출발해야 함을 꿰뚫고 있었다. 세종의 학문 중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천문학, 의학, 농업, 음악, 법률 등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용 지식들을 국가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다. 천문학 세종은 천문 관측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 혼천의 간의 일성정시에 같은 천문 관측 기구를 제작하게 했다. 의는 농사의 주기나 기흉을 예측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농업 농사직설은 조선 최초의 농업기술서로 직접 조선 땅에서 실험하고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세종은 백성들이 풍년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식 전파를 중요시했다. 의학 향약 집성방과 의방 유치는 전통 의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세종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음악근은 정악을 통해 백성의 정서를 다스리고 국악의 체계를 정립하며 문화의 기틀을 세웠다. 아악의 정비나 악기 제작, 율관 조정도 학문으로 여겼다. 이처럼 세종이 추진한 학문은 단지 사대부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지식 기반 위에 재편하려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과학기술, 언어, 의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과학화를 이끌었으며 의는 조선이 15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 세종이 말한 학문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후위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학문은 단지 대학과 연구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학문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것, 혹은 취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의는 학문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결과이며 세종이 말한 실천적 학문 정신과도 배치된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학문과 실천을 연결하는 체계적 구조이다. 예컨대 기후위기를 다루는 연구는 단지 논문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도시정책, 교통, 에너지 산업의 실제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자는 소외계층의 현실을 분석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세종은 이를 몸소 실천한 지도자였다. 그는 왕이었지만 매일 경연에 나와 학자들과 토론했고 그들의 지식이 단지 지적 유희로 끝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교육자, 정치가, 행정가, 과학자 모두가 이 정신을 새겨야 한다. 학문은 책상 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정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인해 정치와 인간 중심의 통치 철학. 정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는 말은 세종대왕의 통치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다.
세종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삶을 돌보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낸 애민군주였다. 그는 유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란 단지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는 사랑의 행위임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와 같은 철학은 그가 실제로 펼친 수많은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 초기의 국정 운영은 유교적 윤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교는 인의예지를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이는 정치의 가장 높은 이상으로 여겨졌다. 인을 베푼다는 것은 곧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고통에 응답하는 태도를 뜻한다. 세종은 이 유교적 인의 정신을 단지 학문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행정, 사회제도에 녹여낸 군주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가뭄과 기근에 대한 세종의 대응 방식이다. 함경도나 강원도 등지에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당시의 법률대로라면 세금을 못 낸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히 말했다. 기근은 하늘의 탓이지 백성의 죄가 아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세종의 정치 철학이 농축되어 있다. 백성의 잘못이 아닌 구조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이해하는 통치자로서의 시선이 엿보인다. 그에게 정치는 통제와 처벌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구제와 회복의 과정이었다. 의는 단지 감상적인 온정주의가 아니라 실제 국가의 재정을 조정하고 지방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백성에게는 구조적 면책을 허용하는 정책적 결단이었다. 또한 세종은 세금제도 개혁에서도 정치의 사랑을 실현했다. 그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조사 제도를 정비하고 농민들이 해마다 겪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반영해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반복적으로 내렸다. 당시 수탈적이던 수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에서 지방을 감찰하는 제도를 강화한 것도 백성을 보호하려는 그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종의 정치가 일방적인 시혜나 감정적 동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철저히 제도와 법을 중시했고 신하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하며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준점이 백성의 삶에 있었다. 그는 백성을 국가 운영의 객체로 보지 않고 정치의 주체로 인식했으며 군주는 하늘이 내린 백성을 대신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지녔다. 이 같은 철학은 군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던 조선시대에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사고였다. 세종의 인의 정치의 또 다른 측면은 신분제도 완화와 약자 보호에서 드러난다. 그는 천민, 노비, 여성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형벌제도에서 고문이나 불합리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신분에 따라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의금부나 사헌부에 대해 왕권을 직접 행사하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일화는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자신을 보필하는 관료들에게도 정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신하들 간의 분열이나 이기적 판단이 발생할 때면 그는 말한다. 관직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의 사사로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늘날 공직자와 지도자에게도 적용되는 강력한 경고다. 정치와 권력은 사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근본은 사람을 향한 책임과 헌신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 세종의 말은 더욱 강력한 울림을 가진다. 정치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은 정치를 권력 싸움이나 이념 갈등, 경제 이해관계의 조정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정치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행위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세종의 철학은 오늘날 냉소에 빠진 시민사회에 던지는 치열한 질문이다. 특히 복지정책, 주거정책, 환경, 보호, 청년 지원 같은 문제는 단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정책의 핵심은 숫자와 예산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세종은 백성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 여겼다. 이것이 정치의 사랑이다. 정치는 단지 법을 집행하는 기능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위로이고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구조적 손길이다. 세종대왕은 이를 권력의 정점에서 실천했고
그 유산은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남아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라. 세종대왕의 언어 통제와 책임 윤리.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에게 말과 글의 자유를 열어준 위대한 개혁군주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말과 언어의 위험성 또한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던 인물이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라. 말은 화를 부르고 행동은 존망을 가른다는 그의 언급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무게를 정치와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세종의 실천적 윤리를 보여주는 말이다. 조선은 유교적 질서가 강한 사회였고 언행의 단정함은 곧 인격과 신뢰, 나아가 정치적 생존과도 직결되었다. 세종은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현실을 뚜렷이 인식했다. 특히 조정 내의 신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쟁, 뒷말, 과장된 보고, 개인적인 비방 등이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말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훈민정음을 만들고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했다. 예를 들어 세종실록에는 신하들이 서로를 헐뜯고 권력 싸움 속에서 과장된 언사를 주고받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이럴 때마다 세종은 단호히 조치를 취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고 말이 가벼우면 신용이 없으며 말이 거칠면 정이 사라진다. 이처럼 그는 단순히 침묵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왕으로서 그는 자신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신하들에게는 늘 언행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세종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단번에 믿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결정을 내리는 신중함을 보였다. 의는 말이라는 것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정확히 간파한 태도였다. 또한 그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다. 조정의 논의가 지나치게 말에만 의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세종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책은 실행으로 완성되며 말만 무성한 정치는 백성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는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매우 시사적인 교훈이 된다. 공약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는 정치, 말의 무게가 없는 리더십은 결국 신뢰를 잃고 조직 전체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세종의 교훈을 현대사회,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는 말이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퍼지는 시대다. SNS, 유튜브, 커뮤니티,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공론장에 실시간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의는 일종의 디지털 언어 민주화로 세종이 꿈꿨던 모두가 말하고 쓸 수 있는 세상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책임없이 흘러간다는 점이다. 댓글 하나, 게시물 하나가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집단을 분열시키며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는 말의 무게를 잊고 있다. 세종은 말이 곧 행동이며 정치이며 사람 사이의 윤리라고 보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뜻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소통의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에 대한 루머나 악성, 댓글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자 폭력이다. 세종은 행동은 존망을 가른다고 했다. 이 말은 단지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의 명운도 말과 행동의 질에 달려있다는 경고다. 말의 질이 곧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며 책임 없는 말이 많아질수록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 기반은 무너진다. 또한 세종은 비판을 할 때에도 언어의 품위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비판은 자유지만 그 방식은 존중과 근거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자들 간의 논쟁에서도 지나친 공격적 언어를 경계했고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말은 정치와 학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다. 오늘날 정치인, 언론인, SNS 인플루언서 등 공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특히 대중 앞에서 발언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이 타인에게 미칠 파장과 사회적 파급력을 인식해야 한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이며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는 도구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이 말은 개인적 삶의 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가정 안에서, 친구 간에, 직장 내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경솔한 말은 오해를 만들고, 함부로 한 농담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며, 무심한 말이 상대방을 철저히 외롭게 할 수도 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오래 남는다. 세종이 강조한 말을 삼가라는 말은 결국 더 늦게 말하고 더 깊이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세종대왕의 명언은 그 자체로 시대를 초월한 통찰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히 백성과 나라를 위한 지혜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백성을 사랑함이 곧 나라를 사랑함이다라는 그의 철학은 정치의 본질을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은 학문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실한 배움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글자, 백성을 위한 제도, 그리고 백성을 위한 통치를 실천하며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지도자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명언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주변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말씀은 그저 과거의 지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